또한 MZ세대 장병들이 주축이 되면서 강인한 정신력보다는 인권, 복지 중심으로 병영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첨단 무기는 전투력에 있어서 하나의 부수적인 조건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오늘도 지키고 있는 국군. 그런데 이런 흥미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국군의 전력이 가장 강력했을 때는 언제였을까? 많은 분들은 당연히 지금이 아니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2025년 글로벌 파이어파워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기록했습니다. GFP는 병력, 무기, 경제력, 군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나타내는 수치. 하지만 이 순위표 뭔가 좀 이상합니다. 한국은 5개국 중 가장 영토가 작고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게다가 한국만 유일하게 핵 보유국이 아닙니다. 이 수치는 핵 전력을 빼고 재래식 전력만 갖고 분석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결과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채널에서 수없이 다뤘던 전쟁의 역사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병사 개개인의 전투력, 그리고 뛰어난 지휘관의 능력이 전쟁의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지 말입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병사들의 실전 경험, 싸우겠다는 강렬한 의지, 그리고 지휘관의 능력 등 이른바 눈에 안 보이는 수치는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GFP는 누가 더 최신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에 불과할 뿐.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GFP 수치를 그냥 참고용으로만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GFP 지수가 아닌 실전 경험, 전투 의지, 지휘관의 능력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수치로 봤을 때 국군이 자타공인 최고였던 시기는 대체 언제였을까? 그것은 바로 베트남전 파병 직후인 1968년.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은 그때를 한국군 전략의 최고 절정기로 평가합니다. 왜 군사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국군의 실전 경험 때문. 베트남 전쟁 기간 파병된 한국군은 약 32만 명 규모. 한국군은 정글전, 게릴라전, 야간 매복 등 다양한 전술을 직접 해보며 엄청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또한 파병 대가로 미군에게 M16 소총, 장갑차, 헬리콥터 등 최신 무기를 받았는데 이런 무기를 실전에서 운용해보는 소중한 경험까지 쌓았습니다. 또한 베트남 전쟁 당시의 국군은 전투만 경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군은 마을 개발, 의료 지원, 교육 활동 등을 통해 전시에 민간인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민사작전 수행 경험 또한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러우 전쟁에서의 북한군 또한 러시아군과 협력하면서 드론과 미사일 타격 등을 실전에서 직접 해보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무인기 운용, 드론 대응 능력 등 과거엔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무기에 대한 운용 능력까지 배웠습니다. 이는 마치 베트남전 당시 국군과 매우 비슷한 상황.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동맹국인 미국의 인정과 이로 인해 하늘을 찔렀던 국군의 자신감 때문.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맹호, 청룡, 백마 부대는 모두 최정예 4단급 부대. 이들은 미군에게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동맹군이란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청룡 부대는 6년 동안 적 사살 9,600여 명, 생포 700여 명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는 6.25 전쟁과 비교한다면 너무나 다른 상황. 6.25 전쟁 당시 국군이 중공군에게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그랬습니다. 국군과 미군이 나란히 전선을 방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공군이 공격만 했다 하면 국군이 맡은 섹터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때문에 미군까지 중공군에게 포위가 되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메우는 것은 결국 또 미군. 이런 국군의 모습은 미군 지부의
불신을 심어줬고 미군은 이런 국군에게 155mm 야포 지원을 해주지 않으려고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국군은 왜 중공군에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 1950년 7월에서 9월까지 낙동강 방어전 기간, 많은 숫자의 청년들이 강제로 징집되었고 이들은 너무나 전황이 급박했기에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고 전선으로 내몰렸습니다. 국군이 북진 중일 때는 훈련이 부족했어도 문제가 없었지만 국공내전 참전 경험을 갖춘 중광군이 참전하자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국군의 취약점은 금세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되는 전쟁에서 국군은 이런 취약점을 보강할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기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미군의 인정을 받는 군대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왜냐하면 미군이 신뢰하는 군대는 지금도 이스라엘군, 영국군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에선 신뢰를 주지 못했던 국군이었지만 베트남 전쟁에서의 국군은 미군에게 믿을 수 있는 동맹군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당시 국군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충분히 상상이 될 것입니다. 한국군은 고도의 도덕성, 전문성, 공격 정신을 갖고 있다. 한국군은 특히 소부대 작전에서 다른 어떤 파견국보다 전문적이다. 한국군은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정확하게 실행한다. 군기가 매우 높고 장교들이 영어에 능숙해 미군과의 협조도 원활했다. 세 번째 이유는 강력한 군기와 강도 높은 훈련 때문. 베트남전 당시 국군은 첨단 장비를 충분히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미군이 무기를 줬다 해도 국군의 무기는 미군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것. 하지만 국군은 병사 개개인의 전투 숙련도와 정신력으로 이 차이를 커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한 군기, 강도 높은 훈련, 그리고 실전 경험의 결합, 이 3박자가 결합된 개개인의 전투력이 전문가들이 베트남전 당시 국군을 역대 최강이라고 꼽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국군은 어떨까? 현재의 한국군은 1973년 베트남전 철수 이후 전투 경험이 사실상 없는 상태. 이 때문에 실전 없는 군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전 경험 부족을 만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훈련. 하지만 국군의 훈련 강도가 문제입니다. 군내 안전사고 우려, 그리고 사고 터지면 문책을 당하는 문화 때문에 국군은 현실적인 실전 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는 상황. 또한 MZ세대 장병들이 주축이 되면서 강인한 정신력보다는 인권, 복지 중심으로 병영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K2 전차, K9 자주포,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F-35A 스텔스기 등 많은 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군 개개인의 전투 감각은 뒤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첨단 무기는 전투력에 있어서 하나의 부수적인 조건에 불과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첨단 무기가 있다 해도 결국 그 무기를 다루는 병사의 숙련도, 정신력, 그리고 지휘관의 판단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의 국군은 첨단 무기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병사 개개인의 전투력이 따라와 줘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무기보다 강력한 힘은 바로 그 무기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